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 책은 총균 쇠로 선택했습니다. 며칠 전에 본 뉴스의 한 장면이 이 책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3명이 나란히 화면을 채우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는 백신 접종을 미국 국민에게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정치적 노선을 떠나 함께 뭉치고 있는 모습에서 어쩐지 미국의 위기의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총균쇠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저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총균쇠는 지구상에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된 배경을 추적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으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도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지배와 피지배 지역으로 갈라지게 된 원인을 다방면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우리나라는 저자의 관점에 의하면 잘 사는 지역에 속합니다. 저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세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현저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현대 세계의 부와 힘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비록 유럽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부와 힘에 있어서는 여전히 훨씬 뒤처져 있는 상태다. 책은 유럽의 백인이 패스트와 스페인 독감에도 불구하고 현 세계의 부를 차지하고 누리게 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철저한 연구 결과 저자가 도출해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이 남북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축화와 작물화가 가능했던 동식물, 병원균,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 대륙축의 방향, 생태학적 장벽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직접적 원인에는 총기, 쇠무기, 말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 유럽의 해양기술, 유럽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정치조직, 문자 등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인 총균쇠는 그러한 직접적 요인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 요인들 덕분에 근대의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총은 무기, 균은 질병, 쇠는 금속을 의미합니다. 즉 전투력, 면역력, 금속 기술력을 갖추었던 백인이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셋은 결국 과학기술력입니다. 이 셋을 모두 갖춘 백인들은 근대 이후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저자는 이 과학기술력을 백인이 갖게 된 것은 인종이 특별히 우수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연히 태어나고 살게 된 환경, 즉 부동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 맛보기의 제목은 부동산 덕분에 유럽의 백인이 잘 살게 되었다, 입니다. 저자의 설명을 쉽게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대륙의 축이 동서 방향으로 긴가, 아니면 남북 방향으로 긴가 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야생 동식물의 작물화와 가축화에 유리한 지역인가, 아니면 불리한 지역인가 하는 생물지리학적 환경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이 달라진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30대 중반 뉴기니에서 흑인 정치가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흑인 정치가는 저자에게 친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흑인은 백인에 비해 왜 잘 살지 못하는가? 였습니다. 백인 저자는 흑인 친구에게 유전적, 인종적 차이 때문이라는 대답은 차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들려줄 우호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장장 25년간에 걸친 연구에 힘을 쏟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받은 지 25년이나 지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답을 해줍니다.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저자는 자신만만하게 답합니다. 흑인과 백인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격차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또 백인 저자는 백인이 우수한 인종이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자와 저자의 책 총균쇠는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백인이 아닌 사람의 유전적 결함을 찾으려는 학자들의 헛수고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유라시아인의 지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지리적 요건이 탁월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유기인들 중에는 잠재적인 에디슨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많다. 총균쇠 중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질병을 야기하는 균이 문명의 발전과 부의 축적에 공로가 컸다는 사실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균의 위력이 총이나 쇠보다도 훨씬 막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실감하도록 해주는 책이 바로 총균쇠입니다.
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면역 항체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이 뉴스에 등장해 백신 접종을 독려했던 것은 바로 균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셈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상관없이 저술된 책에서 다음과 같이 균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은 유라시아의 총기나 철제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기타 비유럽인들을 죽게 했다. 반면에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신대륙은 치명적인 병원균이 전혀 없었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먼저 잠재우는가는 곧 세계의 지배적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생체 실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균의 전쟁, 백신의 전쟁 상황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코로나19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미국을 지켜봤습니다. 미국도 별 수 없구나 하며 세계의 공포는 더해졌습니다. 세계 1위 미국의 위상을 일개미물인 균이 사정없이 추락시켰습니다. 실추된 미국의 이미지를 추스르고 재고시키기 위해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미국이 균에 대한 방어 태세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지배자적 위상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총균 쇠책은 균에 의해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지역의 몰락을 역사적 사례를 들어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혹시 중국이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니라 믿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로서 지금부터 허무맹랑한 예측을 잠시 해볼까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미 세계화로 연결되었으니 뛰어봤자 지구 손바닥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모든 지역은 하나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터무니없는 상상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논리가 유치하더라도 허허 웃어넘기며 책 맛보기 바랍니다. 저는 총균쇠를 읽은 즐거운 독자일 따름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독해했는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가적 예측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저의 유치한 상상에 잠시 어울려 보기 바랍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보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클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가 월등하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미국이 중국보다 총과 쇠에 강하다 하더라도 인구가 적다는 것은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총균 쇠책은 균이 살상 무기보다도 인구를 손쉽게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중국보다 인구가 적은 미국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미국의 새 전직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권유한 홍보 영상에는 미국의 사기가 더 이상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의도가 반영되었을 듯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인권을 덜 존중하는 나라라면 팬데믹 국면을 진정시키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권유하지만 중국은 강제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에서 먼저 사망자가 속출했으니 면역항체가 제일 먼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중국의 우한이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을 식용으로 유통시켰던 지역이라면 면역항체 생성에 유익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한이 비위생적이기까지 한 지역이었다면 그것도 항체 형성에 일조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체제 가동이 익숙한 나라입니다. 대량 생산된 중국산 백신을 보급받은 지역이 혹시라도 팬데믹을 더 빨리 잠재우게 된다면 세계의 지배자적 서열 판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백신을 선심 쓰듯 저렴하게 세계 각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경쟁은 세계 지배력 확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백인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인종이어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총, 균, 쇠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환경 덕분에 부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사례를 충실하게 수집하여 700페이지가 훌쩍 넘는 두꺼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은 저자가 인종적 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게 된 것도 지도자 박정희 덕분이 아니라 남한의 환경인 셈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환경이 아닌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빌 게이츠를 들어 시인합니다. 저자는 스스로 자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2003년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은 확실히 빌 게이츠의 개인적 재능과 관계가 있다. 우수한 법인 조직이 있더라도 무능한 지도자가 이끌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자는 책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환경이 아닌 제도로 인해
부에 많고 적음이 나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확실한 답 하나는 그러한 경제적 불균등이 부분적으로 인간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환경인데도 매우 다른 제도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차이가 난다. 남한이 앞서게 된 것은 효과적인 법률 체계와 계약 집행, 사유재산권의 보호, 부채의 부재, 낮은 암살 빈도, 무역과 자본 흐름의 개방성, 투자를 위한 장려 등과 같은 훌륭한 제도 덕분이다. 빈곤한 나라들은 그들을 가난하게 하는 요소를 바꾸고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조건을 채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균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나름대로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분명히 농사짓기에 유리한 기후 조건과 환경을 가졌습니다. 남한은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식량 확보를 위해 생산량이 높은 벼 품종 개발에 힘썼습니다. 자식 공부시키고 출세시키기 위해 너도 나도 소, 돼지, 닭을 키웠습니다. 가축 키우기는 동물의 균이 인간에게로 옮아오도록 했습니다. 전염병을 알아가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면서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남한의 농사짓고 가축을 길렀던 환경은 균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남한은 배고픔을 면하게 되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균의 이동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다 보면 균도 몰리고 질병도 몰립니다. 그에 따라 면역항체도 생겨납니다. 남한의 산업화 환경은 남한에게 윤택한 부를 안겼습니다. 그 부는 백신이라는 인위적인 균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전 국민이 의료제도와 방역체계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총균 쇠 중에서 쇠에 해당하는 금속 기술력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남한은 철강, 조선,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금속 다루는 기술을 독보적으로 발달시켰습니다.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을 확보하느라 전장에서 싸우듯 일했습니다. 산업화 세대의 광기 어린 노고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들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총, 균, 쇠 중에서 남한이 확보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로지 총에 해당하는 핵에 매달렸습니다. 균과 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총, 균, 쇠 세 가지가 빠짐없이 모두 갖춰진 환경에서라야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한에게 없는 총은 미국이 거의 70년 동안이나 대신 확보해준 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한은 총, 균, 쇠를 두루 갖추게 된 환경 아래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월한 부를 획득하는 것에 별 의의를 두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언어학자 어머니와 유전학 전공 의사를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실컷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유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만큼 탁월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입니다.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한 미국 저자는 가난한 환경을 다음과 같이 꼭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그대로 관조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에게는 산업화된 국가가 원주민 부족보다 낫다든지,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철 중심의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라든지, 또 그와 같은 변화가 인류의 행복을 증대시켰다든지 하는 따위의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의 도시와 뉴기니의 촌락에서 각각 살아본 나의 느낌은 이른바 문명의 축복이라는 것에는 장단점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인류 사회의 지리적 차이점을 연구하는 이유는 어느 한 사회 형태를 다른 것들보다 우위에 놓고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유럽 백인이 농사짓기에 유리한 품종과 기후 환경을 만난 것은 우연한 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착 농사에 성공하자 식량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많아지자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자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짐으로써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자 성능이 더 좋은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야생마를 길들여 기병대를 탄생시켰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유는 모험, 탐험, 전쟁을 욕망하게 만들었다고 책은 전합니다. 기병대의 탄생은 야생마 길들이기에 성공한 덕분입니다. 말을 비롯해 소, 양, 낙타 등 야생동물을 가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유라시아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들은 대부분이 유라시아산이었고 그 외 다른 지역은 가축화에 성공할 수 없는 동물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얼룩말이나 멧돼지처럼 가축화에 도저히 성공할 수 없었던 동물들은 그 이유가 제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독특한 이유로 가축화에 실패했다는 것은 가축화 성공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려움을 저자는 안나 카레리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저자가 인용한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유명한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저자는 그 문장을 다음과 같이 패러디합니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야생동물의 가축화를 설명하기 위해 안나 카레리나를 끌어온 저자가 발칙하게 재미납니다. 저자가 언급한 안나 카레리나 법칙에 관심이 가기보다는 톨스토이의 소설 첫 문장에 마음이 머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고 하니 단 하나의 특별한 이유로도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만족스럽더라도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넉넉하게 꾸려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 한 가지 이유가 가정의 화목을 깨기에는 충분한가 봅니다. 저자는 중국의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가 세계 최초로 시작된 중심지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이는 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주철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종이, 나침반, 바퀴, 화약 등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쇠의 확보로 생긴 기술의 발달이 만들어낸 성과물들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길지 않고 동서방향으로 긴 지리적 요인이 농작물과 기술 확산을 도왔으며 중국 통일에 유리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도 중국 문화의 위상이 매우 높아서 일본어에서 중국 문자를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훌륭한 한글 자모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중국의 한자를 상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문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끈질기게 버틴 것은 거의 1만 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20세기에 남겨놓은 생생한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자는 15세기까지 유럽보다 앞선 기술을 가졌던 중국이 유럽에게 추월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자가 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만성적 통일과 막강한 권력입니다. 중국이 통일국가의 면모를 만성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지리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저자의 설명을 옮겨봅니다. 중국이 정치적, 기술적 우위를 유럽에 빼앗긴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중국의 만성적 통일과 유럽의 만성적 분열부터 이해해야 한다. 유럽의 해안선은 들쭉날쭉하여 각각의 반도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이베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모두 독립적인 언어와 정부가 들어섰다. 그에 반해 중국의 해안선은 완만하다. 유럽은 여러 개의 높은 산맥 때문에 독립적으로 나뉜 반면 중국은 비옥한 유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두 개의 양쯔강과 황허강이 동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이 몇 차례의 분열 시대가 있었지만 언제나 재통일로 마감되었다. 하지만 저자는 유럽이 마냥 우위를 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유럽이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연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지나친 토론과 경쟁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선진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유럽은 강력한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았다. 중국은 어느 한 폭군의 결정이 혁신을 당장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분열된 유럽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술, 과학, 자본주의의 진보를 육성했다. 하지만 통합된 중국은 그러지 못했다. 유럽의 분열은 경쟁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하지만 경쟁은 건설적인 만큼 파괴적이라는 사실이다. 15세기까지 기술에 있어 유럽을 이끌었던 중국이 미래에 다시 그렇게 될지 모른다. 저자는 유구한 인류 역사를 탐구하면서 인류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져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연히 북한에 태어났으니까 혹은 남한에 태어났으니까 적응하다 보니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의 인류 선배들은 운명처럼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지식인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 원정 출산을 합니다. 또 부동산을 몽땅 처분하여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 이민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더 잘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불균형과 불평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자가 강조한 환경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간직해 두려고 합니다. 저 자신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유쾌하고도 진지한 일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해 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충고나 조언보다는 환경과 분위기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책맛보기를 접으려고 하다가 부록처럼 다음의 내용을 덧붙여 봅니다.
저자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기 쉽고 익히기 쉬운 소리 글자인 한글만으로는 고급 정보나 학술 용어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고급 정보는 한글만으로 소통될 수도 없고 소통되어지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 한글만으로 소통이 가능한 것은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정도일 수 있습니다. 초등 3, 4학년만 되어도 벌써 독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차츰 놓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점점 우리들은 독서를 멀리하게 됩니다. 저 역시 10대와 20대 시절에는 삼류소설과 감상적인 수필 정도의 독서 언저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무척 안타깝게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를 졸업한 동생이었습니다. 몇 해 전 함께한 여행길에서 나란히 누워 편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이 언니가 읽고 있었던 책들이 동생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고 말입니다. 참 고마운 동생이었습니다. 함께 자라면서 제가 못살게 굴었던 적이 많았을 텐데도 동생은 언제나 투명하고 담백합니다. 동생이 읽은 책들이 동생의 영혼을 맑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행길에서 들려준 동생의 그때 그 말은 지금도 저의 독서를 성찰하도록 합니다. 동생은 여고 시절에 한자가 가득 섞인 신문사설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매의 사유와 일상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10대 시절 우리 자매의 독서 차이는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자란 우리들을 서울대와 교대로 갈라서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활동 반경과 인간관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서가 우리들의 환경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총균쇠의 저자는 인류의 불균형이 지리적, 물리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 주장은 우리 자매에게는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읽은 책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는 주장을 우리 자매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 싶었습니다. 저의 책 맛보기 유튜브 영상이 이토록 유치한 이유를 이재능이 짐작하셨으리라 싶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책 맛보기는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책 맛보기 하면서 저의 사유와 삶을 밝고 명랑하게 관조하려고 합니다. 독서가 사람을 만들고 삶을 만든다는 말은 전부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독서는 담아도 넘치지 않는 평정한 일상,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평정한 일상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저는 독서를 함부로 여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독서는 저에게 숭고한 재미이며 매력적인 놀이입니다. 제가 꽤나 촌스런 감상에 젖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래의 책 맛보기로 돌아가 봅니다. 쉬운 한글만 깨친 우리들의 시민의식은 초등 저학년 수준에 영영 머물 수도 있습니다. 왕권 강화가 대대손손 이어지길 바랐던 세종대왕에게 한글은 관료들을 견제하는 아주 유효한 도구였습니다. 백성에게 왕의 생각을 알리고 백성의 지지를 얻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한글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글로 쓴 최초의 작품 용비어천가는 중국의 위대한 제왕들과 세종대왕의 선조들을 나란히 배치시켜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찬양하면서 중국도 함께 찬양합니다. 중국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중국과 한국의 돈독한 관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과시했으니 참 기특하게 여겼을 듯합니다. 조선이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은 친중했던 왕조에 대해 중국이 혜택을 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대한민국이 존경하는 세종이 중국을 사대했던 그만큼 친중하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킹세종 영화의 친중 메시지를 거창하게 담아 대한민국을 강타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글을 깨친 후 용비어천가를 읽는 조선 백성들의 가슴에 중국과 탄탄하게 엮여있는 조선 왕조를 깊이 각인시켰듯이 말입니다. 남한보다 순한글 사용을 선호해온 북한 주민은 어쩌면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조선 왕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황당한 상상에 저마저도 피식 웃고 맙니다. 용비어천가 이후 중국에 엮여있는 조선이라는 인식은 600년 동안 줄곧 이어지면서 우리들의 집단 무의식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의 대단한 위력을 총명한 세종대왕은 능히 예견하고 대대손손 이어가고 싶은 왕권 유지를 위해 한글 창제에 착수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우리들의 잠재의식에서 항상 우리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중국 속국으로 온갖 굴욕을 안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일본 36년 강점기를 더 끔찍해하는 경향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오랫동안 대륙의 문화를 전달해준 갑의 입장에 있던 한국이 을의 입장에 있던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상황이
우리로서는 더 견딜 수 없는 수모이기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 한국을 비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을이었던 조선이 갑이었던 중국보다 감히 잘 살게 된 상황을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수치스럽다 보니 수시로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환경과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입력되어 우리의 사유 속으로 들어온 것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글의 무서운 힘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바꾸는 일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권이든지 추진하는 데서 글의 위력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글이 새삼 무섭게 다가옵니다. 용비어천가는 현재 문비어천가로도 통용되고 있으니 조선 세종 시절의 왕정이 대한민국의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나 봅니다. 썩은 나무는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흔들리며 뿌리채 술렁 뽑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에만 빠져 있느라 경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 스스로에게 일러주며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이제 책상 앞을 떠나 마당으로 나가고 단장하고서 봄나들이를 나설까 합니다. 저의 횡설수설 책 맛보기와 함께 해주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